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2026년도 2차 2과목 25강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그 중에서 오늘은 암기해야 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보실 분들은 1차에 한 70% 정도 하시고 2차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1차는 합격률이 높고 2차는 합격률이 1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지금도 항상 2차 2과목도 2차 1과목도 2차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공부 방법은 지금은 이론수에 충실해야 됩니다. 1회부터 9회까지 합격자들은 이론수를 한 10번 정도 10회 정도만 정독하면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10회 시험부터는 1회부터 9회까지는 10회독만 하면 합격이었다 이거죠. 거의. 근데 이제 10회 시험부터는 기본 5회 정도, 기본 이론서를 5회독 정도 정독을 하시고 플러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철저하게 풀어서 문제의 변수가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론서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부터는 기출문제집 1회부터 11회죠. 기출문제집 풀이하고 그 다음에 2026년도 예상문제집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판매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출간하면 그때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이론서에 충실하고 난데 핵심 포인트와 기출, 또 핵심 포인트와 예상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총 정리할 시간은 2번의 기회가 강의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것에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 작물,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이론서를 잘 체크해 놓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요 강의하고 난 뒤에 강의 안은 바로바로 그 링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하면 노트북 LM을 통해서 그 파일을 바로 탑재를 하면, 그죠? 여러 가지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링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 구글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이내에는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요렇게 그 문제집 발간할 때 기출 문제집에도 수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할 때도 이 강의 그 지금 최종 2026년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경과비율 다 반영됐죠. 이렇게 경과비율이 다 반영된 요값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력해서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출력해서 핵심 요약만 가지고 공부하실 분은 요 내용을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시설 작물, 원예시설과 버섯 작물은 요게 시설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작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논작물에 이어서 가장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나오면 15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은 이렇게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 온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부대시설. 이렇게 평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농부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농부다. 농은 농업용 시설물이고 부는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왜?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사고에 따른 손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1과목에서 구할 때 농업용 시설물 따로 더하기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농업용 시설물 다시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눈다.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누는구나. 왜냐하면 이것도 손해율이죠. 구조체가 피복제 사고가 단독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체가 같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재시설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읽으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부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구조체 연결, 부착지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시설물이다. 그죠? 이동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둥 및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서 고정 부착된 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도 부재시설로 가입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동하우스입니다. 단동하우스는 아니다는 거죠.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도 부재시설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 선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 재배 작물은 우리가 화해류와 비화해류, 즉 꽃이냐 비화해류, 이 먹는 거죠. 먹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품목은 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설 재배 농작물에 있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4가지 파트로 부장 딸들로 이해하자. 부장 딸들, 무시, 쪽숙, 이렇게 4가지로 구분만 하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품목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외운 거와 다름이 없다. 왜? 부는 부추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장미, 딸들은 딸이 4명이 있더라 해서 4명의 의미는 알파값 할 때 이게 40%죠. 준비 생산비 개수가 40%고 무, 시금치, 쪽파, 쑥갓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값이 10%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딸들이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품목이죠. 그죠? 부추, 장미를 제외한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고추는 노지 재배냐 아니면 하우스 재배냐 다르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이게 평가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부추는 이 방법, 장미는 이 방법,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딸들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그 다음 나머지는 무, 시금치, 쪽파, 쑥갓 이런 것들은 알파 10%를 적용한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고 그것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 요 정도만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버섯에 대해서도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 중에서 버섯 재배사와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작물은 같은 평가 방법을 가집니다. 원예시설 작물과 원예시설과 똑같은 평가 방법을 가진다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부로 나눈다. 똑같죠, 평가 방법이. 그 다음에 시설물, 부재시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 버섯은 뭐냐 했을 때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있죠. 파리의 세너양이다. 이렇게 해서 피엇이 되는 것은 표고버섯이죠. 피엇은 표고버섯이다.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이렇게 써야 됩니다.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는 바로 어떤 재배 방식이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표고버섯을 보면 표고버섯은 원목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목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원목이 보통 참나무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고버섯을 심게 됩니다. 이게 비싸니까 이제 짝퉁을 만듭니다. 짝퉁을 만들어내더라. 이것이 비닐로 만들죠. 겉은 비닐로 되어 있고 안에다가 이 톱밥을 집어넣습니다. 나무와 비슷한 형태인 톱밥을 집어넣기 때문에 톱밥 배치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방식이 있고 톱밥 배치 방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은 느타리부터 니자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양다리다. 양다리이기 때문에 균상재배, 상에다가 이렇게 균을 배양하는 균상재배가 있고 병재배가 있겠죠.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두 개 다를 한다. 느타리는 균상재배와 병재배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송이는 맥주 3병, 병재배만 있고, 양송이는 당연히 균상재배, 하나 남은 균상재배가 되겠죠. 그래서 재배 방식을 정확하게 괄호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보험금 산정 방법이 시험 나오겠죠. 자, 농업용 시설 및 부대 시설에 손해조사할 때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농업용 시설물의 감가율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암기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에 나왔거나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를 적용할 때 가치가 감소되는 게 감가죠. 그러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다 이유가 있죠. 그동안은 제대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연수가 지나버리면 그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율이다. 감가율은 내용연수는 한번 시험 나왔죠. 단동하우스일 경우에, 단동하우스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이 단동하우스고, 2개 이상 이어져 있을 때를 우리는 연동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동하우스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15년, 그 다음에 피복제는 전부 다 1년이죠. 그 중에서 장기성 P5다. 우리는 5로 기억하면 5년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경영감가율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암기하든 경영감가율 암기하든 둘 중 하나만 암기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가 10년인데 15년이 됐을 때는 가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가치는 잔가율이죠. 가치가 남아있는 율은 20%다. 20%.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그 가치는 20%를 인정해 줍니다. 그죠? 잔가율을 20%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내용연수가 20%를 인정해 주니까 나머지 80%를 가지고 내용연수를 나눠줍니다. 그죠? 10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80%를 10년으로 해버리면 딱 8% 나오죠. 80%를 나누기 10년으로 하면 정확하게 8%가 됩니다. 그래서 감가율이 경년, 1년이 지나가는 걸 경년이라고 그러죠. 1년 지나갈 때 그 가치는, 감가는,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8%다 하면, 그 다음 이거는 15년을 80%를 15%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80 나누기 15년이다 했을 때 이것은 5.33%가 나올 거예요. 5.3333이 나오다 보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5.33%다 한 사람도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가율을 계산할 때 보통 감가율은 두째 자리 숫자까지 다 쓴단 말이죠. 요것만 5.3%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3% 또는 5.33%도 다 정답 처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피복제일 경우에는 1년인데 1년을 80%인데 1년의 반을 나눈다 이렇게 해서 2년이 40%가 고정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고가 나더라도 40%, 1년 되기 하루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40%를 감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복제는, 비닐은 40%의 고정감가를 나눈다. 고정감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성 P5라는 제품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연수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80%를 5년을 나누면 80을 5년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이것은 16%가 나오죠. 이것이 중요한 감가의 계산 방법이다. 자,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동식 하우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초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와 피복체, 피복체는 고정감가 40% 똑같겠죠. 왜? 장기성 피호가 없기 때문에. 피복체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40% 고정감가를 사용한다. 그리고 경과가 1년 이하일 때, 새 것일 때는 고정감가는 없다. 그리고 2, 4년일 때 30% 해주고 5, 8년일 때 50%, 9년 이상일 때 70%가 감가를 픽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1년 이하일 때는 감가를 정하지 않고 2, 4년일 때 30%, 50%, 7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부대시설 이것도 나올 수 있죠. 내용 연수만 알면 경영 감가는 바로 계산이 되죠. 부대시설은 미8군이다 이렇게, 부대시설은 미8군이다 이렇게 하면 8년을 연삭하면 80%를 8년을 하니까 1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철골조, 석조, 연화석조, 가장 튼튼한 돌, 철골조 같은 경우는 60년이다 내용연수가. 나머지 블록이나 경량이다, 단열 판넬조 같은 경우는 40년에 대해서 80으로 나누면 1.33%와 2.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월 단위 평가. 가입 시점에서는 연 단위로 하죠. 가입 시점이 2년 3개월이다 했을 때는 월 단위를 버립니다. 2년으로만 하면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경영감가율은 월 단위를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더라. 월 단위로 적용하더라. 월 단위는 경과 연수를 몇 년 됐지 했던 사고 연월과 취득 연월입니다. 다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 연월이 2021년도 5월이다. 그 다음에 사고가 2026년도 5월에 났다. 이렇게 했을 때 6월이 났다고 할까요? 자, 6월이 난 걸로 하겠습니다. 6월이 났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6에서 5를 빼. 더 어려운 문제는 4가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럴 때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는 사고 연월까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4월에서 5월을 빼려고 하면 못 빼니까 12를 빌려와야 되겠죠. 1년을 16에서 5를 빼니까 11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4년 11개월이 된다. 그죠? 4년 11개월을 도출해야 된다. 즉 4년 11개월이라는 이 의미는 4년은 그죠? 4년은 48개월 그죠? 48개월이니까 요거는 48개월 플러스 11개월에서 59개월이 됩니다. 그죠? 시험에 나오면 이걸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다 했을 때 부대시설의 경영감가는 10%이기 때문에 그죠? 10% 곱하기 12분의 5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문제 풀어볼 겁니다. 기출 문제 할 때 다 풀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산식은 이렇게 월 단위 평가라는 것은 분모가 12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사고연월에서 취득연월을 빼서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한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재조달 가액 보장. 재조달 가액 보장이라고 하는 가액 보장 특별약관은 재조달 했을 때 뜻은 재조달이니까 이거는 신가라는 의미죠. 신가 그죠? 재조달의 신가를 보장해주는 지금 현재 중고입니다. 중고를 갖다가 사고 났을 때는 당연히 신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특별약관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뜻을 해석해 보면 재조달 가입, 보험의 목적과 동질의 신품이죠. 신가,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다는 것은 나는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주세요 했을 때는 제도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로 보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똑같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뒷차가 트렁크를 들이받았을 때, 내 차가 중고지만 트렁크는 새거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죠? 그때 나는 교체하지 않겠고 찌그린 상태로 있겠다면 돈으로 달라 하면 중고값을 줍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중요하죠. 피복제. 다음을 참고해서 하우스 폭의 피해 길이를 감안해서 피해 범위를 산정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기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체 교체한 경우에는 전체 피해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태풍이 왔습니다. 보상은 손해로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전체 교체한 경우는 전체 피해로 인정하겠죠. 전체 교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부분 교체를 한 경우는 실손보상이죠. 교체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한다. 당연한 사항이죠.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우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해 줍니다. 네. 구도체 및 부대시설, 교체 수량 비용, 보수 및 수리 비용. 자, 손상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을 산정해야 되겠죠.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 및 보수 비용만 산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침수로, 강풍으로 피해 입었을 때 상기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해 난 것을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본다면 저 내용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건비, 실제 투입 인력, 피복제 구조에 수행되는 소모된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예 시설 작물과 시설 재배 버섯. 자, 버섯 손해조사를 보겠습니다. 1 사고마다 생산인 보장 보험금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한 사고마다 생산인 보장 보험금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은 당연한 거죠.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동일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해서 산정한다. 요게 시험에 나와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해서 산정한다. 참 이게 애매하게 써놓았죠. 그죠? 애매하게 써놓았죠. 우리는 동일 작기라는 게 뭐냐, 한 작기에 심어서 딸기다 했을 때 이 딸기를 한 작기는 심어서부터 수확까지, 그죠? 딸기를 심고 그 다음에 수확이 완료된 이게 하나의 작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지열작자의 기간이다 해서 작기라고 합니다. 동일 작기의 이행 이상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해서 이때 사고 나고 이때 사고 났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한다는 거죠. 다 피해를 인정해서 합산해서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동일 작기, 그래서 시험에 이전 작기에서 300만원 났다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전 작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것만 시험 문제에서 이전 작기는 고려하지 않고 이때 동일 작기 하면 이거 합산해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사고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실출을 합니다. 작물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보장 제외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수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작물, 기타 작물하고 비슷한 형태로 다 하고 있다. 출하가 얼마나 됐는지, 기타 영농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거는 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구입한 근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건 수학기 이전 사고냐 수학기 중 사고냐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파 값 때문에 많이 따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수학기 중사고일 때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를 지금 이론서는 지금 시간에 잘 읽어야 되겠죠. 수학기 이전 사고일 때 연속적인 자연재해, 폭염, 냉해 등 사고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한다. 그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언제 사고가 났지 하는 게 어려울 때는 그 지역의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합니다. 기상특보 발령 일자. 이게 중요하죠.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지금 언제 폭염이 시작될지 했다는 기상특보가 언제 발령됐냐. 이것이 사고 일자로 추정됩니다. 가로넣기는 기상특보 발령 일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 일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가로넣기는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하고, 그 다음 연속적인 자연재해, 폭염, 냉해 등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학기 중이죠. 그러니까 수학기 이전에는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하고,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폭염 등일 때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한다. 이거는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손해정도 비율. 손해정도는 손해정도 비율표, 별표 6을 해서 이게 올해 바뀐 주요 내용이죠. 손해정도 비율을 손해정도와 손해정도 비율은 다르다. 그래서 손해정도는 손해정도 비율로 이거는 확정된 값이죠. 확정. 정도는 일 거야. 이 정도 일 거야 라는 거죠.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 15%다 했을 때 손해정도 비율은 20%다. 10% 단위로 손해정도 비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액 산출 기준. 요거는 다시 시술 파트에서 제가 총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생긴 때와 장소에서 가액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다.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급한 것. 단 모빌 목적용 농작물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농작물의 경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가 강조를 할 때는 A는 목적물 손해와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목적물 손해가 800만원 났다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잔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은 이것의 10% 한도, 즉 80만원 한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거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이 아닙니다. 그죠? 시설이 아니고 농작물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일 때는 이렇게 없지만, 그러면 시설일 때 잔존물 제거 비용, 그 시설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그 다음에 씻는 비용,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암기를 합니다. 해, 청, 실,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왜? 잔존물 비용 중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뭐냐? 그 해체 비용. 해체하는 비용이겠죠. 요게 태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 입었다 했을 때, 요 해체 비용 해서, 그 다음에 청소 비용. 이거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차 비용. 싣는 비용이죠. 이건 실은 싣는 비용이다. 차에다가
그죠? 싣는 비용을 해청실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탁탁 와닿는다. 차에 싣는 비용. 그래서 해청실로 하면 암기가 좀 쉬워지리라 보여집니다. 자,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는 정리를 AA다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BB다 그 다음에 C다 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는 보험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를 먼저 체크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이죠. 민 보험 가입 금액 큼마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부담을 뺀 AA를 한 것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한다. 그리고 초과되는 손대잔, 손해방지비용, 대금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되고도 지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 대금 보전비용은 제3자로부터 손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것이 대금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가 났지만 잔존물을 철거하지 말고 그것은 철근값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존해 주세요 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 다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하나겠죠. 기타 협력비용.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손대잔이다 하는 것은 B라고 표시를 계속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C는 기타 협력비용.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6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